오늘 또 12월 지금 몇 주입니까? 이제 뭐 한 주 뭐 남짓 남았는데 올해도 정말 이게 연말 되면 하루하루 가는 게 좀 무게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좀 더 아쉽기도 하고 그렇죠. 뭔가 그 올해 못한 것도 뭐 많이 생각나고 좀 그렇습니다. 네. 저보다 뭐 훨씬 더 잘들 많이 느끼시겠죠? 예. 저보다 그 연배 많으신 선생님들 많으시니까. 예. 저도 그런 생각으로 이제 하루하루를 이제 좀 잘 마무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그 내용은 간단하게 또 제가 우리 주변에 있는 정신병리들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어, 가지려고. 근데 이제 지난번에 우울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이제 그 연장선 뭐 그 2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그런 정신병리들 그런 걸 한번 돌아보면서 그 말씀을 좀 나눌까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꾸 정신병리 하니까 조금 너무 좀 비극적이고 보이는 그런 경향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뭐 병만을 얘기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병리라는 게 뭐 중증이 있고 경증이 있죠. 그래서 그 경증에 해당하는 그런 다양한 그런 증상, 증세, 뭐 징후, 좀 이상한 그런 성격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보이고 만연돼 있고 또 그거를 사실 조금 과학적인 관점에서 돌아본다는 그런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정말 많이 느끼는데 뭐 사람들 많이 얘기하죠. 예. 정말 이상한 사람들 많네. 그렇죠?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좀 미쳤네. 예? 이상하네. 세상이 미쳐 돌아가네. 예. 뭐 어이없는 일이 많고 뭐 그런 걸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뭐 그 비전문적으로 그냥 이상하다라고 치부하고 그렇게 넘어가기보다는 그 실제로 우리 심리학에서는 그거를 좀 어떻게 보고 있나 이런 거 같이 한번 좀 돌아보면은 선생님들께도 좀 도움이 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삶의 뭐 아주 상식적인 차원에서 상식을 넓힐 수 있다는 뭐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만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런 휴먼 서비스 관련한 일을 하기 때문에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강의를 좀 해보니까 특히 이 뭐 병리 이런 쪽은 좀 너무 그 뭐 사실 진단명도 되게 많고 다양하고 근데 또 우리 주변에서 또 흔히 볼 수도 있고 한데 우리 저변에 대한 이해는 아직 그렇게 많이 성숙돼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라도 일단은 그런 거를 좀 정확하게 알고 한번 어디 가서 얘기할 때도 그렇고 뭐 실제로 이제 사람들 다루실 때도 그렇고 많이 응용해서 생각하셨으면 하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줌 아카데미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를 돌아가 보면 우리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정말 뭐 너무 많습니다. 쟤 이상한 것 같아. 쟤 이상한 사람이야. 지나가다 이상한 사람을 봤어. 때때로는 내가 좀 이상할 때도 있고 뭐 등등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 뭐 연말이 되면서 지금 송년회도 많이 하고 하실 텐데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인간관계라는 게 또 어느 시점에서 어떤 사람은 또 안 보게 되고 예, 연을 끊게 되고 서로 싸우고 이런 경우도 사실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뭐 운이 없어서 그런 거냐? 그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상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 검사를 해보거나 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냥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어떤 삶의 지혜로 그런 것을 적용을 하고 예, 좀 이렇게 다뤄 나가는 혹은 뭐 점을 본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저도 이제 여담입니다만 그 12월 달이 되면 무료 운세들이 다 내년 걸 오픈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들어가서 이제 가끔 보는데 내년에는 시읒자 들어가는 성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는다. 즉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웃겼는데 뭐 뭐 가십거리긴 합니다만 재미로 보는 거긴 합니다만 뭐 그런 거에 의존하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만나고 뭐 그럴 때도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워낙 이 그 인간사가 예측 불가능한 면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주술적인 것 비과학적인 것에 의존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뭐 저도 뭐 저는 뭐 많이 그런 편은 아닌데 선생님들도 아마 그러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왜 우리는 그렇게 싸우고 헤어지고 또 물론 화해도 하고 합니다만 사람이 좀 안 싸우고 좀 잘 지내기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상한 어떤 사건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쭉 이제 그 리뷰해 보면서 진짜 우리가 어, 탈락시켰던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상한 사람인지 이상하다면 또 어떻게 이상한 사람인지 이상하지 않다면 혹은 내가 이상한지 이런 것들 한번 돌아보는 상식적인 그런 시간이 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좀 과학적인 차원에서 그걸 좀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DSM 얘기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DSM 그 장표가 나와 있는데 그 이 그림이 있죠.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분석적이고 통계적인 정신건강병리 리스트다. 뭐 이렇게 뭐 그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신과 의사들, 임상심리학자들이 세상의 모든 정신질환을 분류해 놓은 그런 교과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어떤 이상하다, 저 사람 이상하다 이런 걸 진단할 때 우리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그걸 낙인 찍으면 안 되겠죠. 물론 과학적이지 않은 차원에서 우리 저 사람 이상하다, 저 사람 뭐 맛이 갔네, 저 사람 뭐 미쳤네. 요건 이제 좀 그 공공 그 방송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비속어를 좀 썼습니다. 비속어라고 하지 말고 제가 약간 전문 용어로 치환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요거 좀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이상한 사람들 얘기 많이 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지칭할 때 정신병리와 관련된 어휘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전문 용어 우리 사람을 비하하는 그런 전문 용어로 정신 그 관련한 질환, 병리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이제 많은데 우리가 그런 병리와 관련된 그런 전문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좀 짚어보는 그런 시간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미국에서 발간한 건데 이 안에 그래서 세상의 모든 정신질환 리스트가 다 담겨 있다. 지금 현재 상태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최신 버전이거든요. 5가 그래서 지금 5편 에디션에서 우리가 병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쭉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 해당되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인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안에 그 목록에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공식적으로는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주관적으로 뭐 이상하다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공식적인 그런 차원에서는 이것을 어,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총 20개 카테고리에 약 한 300개 정도 되는 주요 장애들을 한번 리뷰를 해볼 겁니다. 뭐 전부는 아니죠. 그중에 좀 주요한 거, 좀 우리한테 좀 그 익숙한 거, 많이 들어본 거,
들어보지 않았더라도 우리 주변에 많은 거 뭐 등등 뭐 이런 게 이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는 측면도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제가 최대한 재밌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제 통계를 찾아보니까 그 한 해 정신병원에 내원하는 환자 수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십니까? 예. 통계 보니까 한 200만 명에서 한 300만 명 사이쯤 되는 것 같아요. 예, 한 260만 명, 뭐, 이 정도 얘기하는데, 뭐, 연도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예, 조금 늘어나는 그런 추세이긴 합니다. 260만 명 정도면 인구의 뭐, 어느 정도입니까? 뭐, 상당히 많죠. 물론 뭐, 저도 많이 가봅니다. 뭐, 잠이 안 와서 뭐, 수면제 처방을 받으러 갈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저는 뭐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좀 증세가 뭐 어, 심해지기 전에 많이 가서 상담을 하고 하는 그런 편이라 저는 뭐 자주 뭐 그 보통 뭐 감기 걸렸을 때 내과 가듯이 좀 심리적으로 그 문제가 있다 판단되면 정신과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식적인 정신과 통계가 그렇지 그러면 상담센터 내원 객수, 이거는 훨씬 더 또 많겠죠. 예, 그걸 합치면 어떻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심리적인 곤란, 그렇죠? 질병까지는 아니더라도 심리적인 곤란, 뭐 이상한 그런 심리 상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괴로워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이제 치료가 필요하고, 예, 치료와 상담이 필요하고, 뭐 치료라기보다는 이제 뭐 케어가 필요하고, 뭐 배려가 필요하고,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이 쉽게 해당하는 그런 카테고리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DSM-5에서 주요 분류로 공식적으로 지금 확정돼 있는 분류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최신 버전이에요. 최신 버전. 예, 지금은 병리를 볼 때 20개 카테고리를 이렇게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 그래서 분류예요. 분류. 그래서 1번부터 쭉 나와 있죠. 그래서 뒷장까지 해서 20개의 리스트, 카테고리가 나와 있습니다. 좀 많긴 한데, 예, 뭐, 좀 하나씩, 뭐, 대표적인 것만 좀 짚어보고, 좀 선생님들과 좀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경발달장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름이. 그래서, 이거 보니까 신경이 발달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예, 이거 뭐냐면,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어, 발달의 장애입니다. 예. 그러니까 신경이 미성숙한 거, 이거 완전 물리적인 거죠. 신체적인 거. 예. 그런 장애들을 1번 신경 발달 장애라고 해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주로 어린 학생들, 어릴 때부터 그런 장애들이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름 보겠습니다. 지적장애. 예, 지적장애 들어보셨죠? 지적장애, 정신지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정신지체의 바뀐 어휘가 지적장애입니다. 예, 정신지체 뭐죠?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보, 예, 혹은 전응아, 예, 뭐 지진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예, 그 발달장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는 정신지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은 지적장애라는 말로 바뀌어 있는 이제 그런 장애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장애 대표적인 신경발달장애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창피할 것도 없어요. 물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 뭐 특히 더합니다. 그러니까 신경 발달상에 물리적인 그런 결손이나 손실이 온 거예요. 예. 좀 안타깝죠. 예. 뭐 신체 기형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 뭐 선천적으로 뭐 어떤 기능이 좀 약해. 우리가 뭐 무슨 뭐 그 외적으로 어디가 아프다든지 뭐 약하다든지 그 내장기관 어디가 좀 부족하다든지 좀 안 좋게 태어났다든지 그런 것과 다 마찬가지 같은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전혀 이제 부끄러워할 필요가 이제 없죠. 많이 얘기하는 것들 중에 보시는 대로 ADHD, 예, 주의집중력 장애죠. 예, 요즘에 뭐 애들이 뭐 ADHD 워낙 많고 해서 이런 거를 이제 항상 그, 잠깐만요.
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ADHD 뭐 얘기 많이 하는 주의집중력 장애, 주의집중력과 그 과잉 행동성 장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어느 정도 그 가지고 계신 기존 카테고리에 대한 어떤 그 조망이 있으실 겁니다. 기준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집중이 잘 안 돼, 너무 활동성이야,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해. 근데 제가 뭐 얘기를 뭐 좀 많이 들어보니까 요즘에는 ADHD가 그렇지 ADHD가 아닌 학생도 ADHD로 많이 해서 진단을 내서 약을 많이 먹고 하더라. 이런 게 이제 조금 약간 만연해 있는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ADHD가 아닌데 그런 판정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 그러면은 우리는 안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ADHD와 약간 비슷한 그런 뭐 형제 같은 그런 증상으로 ADD가 있습니다. 이제 그건 뭐냐면 집중력 장애는 있는데 과잉 활동성은 없는 거 이런 걸 우리가 ADD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은 클러스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많이 들어보셨죠? 자폐증. 예, 세상과 단절돼 있는 그런 아동.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티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뭐그 의사 표현이 적고 그 상호작용이 잘 안 되는 그런 학생들, 이거 자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신경 발달상의 약간 장애,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 치료의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틱 증후군, 그다음에 투렛 증후군, 예, 이거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틱 증후군은 들어보셨죠? 예. 음성과 행동입니다. 예, 음성과 행동. 뭐 영화, 드라마 이런 데도 가끔 나와요. 예, 무슨 반복적인 어떤 표정을 짓거나 아니면 그 뭐 행동을 하거나 예, 약간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막 많이 내거나. 근데 뭐 그 어저께인가 저도 그 기차를 타고 제가 어디 좀 다녀왔는데 앞좌석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이상한 소리를 내요. 예, 뭐 상당히 거슬립니다. 예, 근데 뭐, 뭐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기차 안에서 사람들 다 조용하게 있는데 반복적으로 이상한 소리를 계속 낸다. 일종의 이거 틱증후군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소리를 계속 내, 그럴 만한 지금 상황이 아닌데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이 돼, 이건 틱증후군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다. 틱증후군은 불안 감소예요. 예. 그래서 그 영화 같은데 막 이렇게 뭐 킁킁거리고 뭐 근데 사실은 코를 뭐 킁킁거리거나 뭐 목을 하거나 이런 것도 아주 과도하게 자주 하면 그것도 틱의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병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뭐 그럴 때가 있으니까. 예. 그것도 안 하면은 뭔가 허전해요. 예. 하면은 약간 그 당시에 불안이 감소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이제 틱의 작동하는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틱 장애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투렛 증후군이라는 어휘를 쓰는 그런 병명이 있는데 요거는 틱 안에 있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음성과 행동이잖아요. 예. 그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틱 증후군을 우리가 투렛 증후군이다. 이렇게 씁니다. 들어본 것들, 이런 것들은 제가 다 리뷰를 조금씩 해드릴게요.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들어본 거, 뭐 이런 거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신경발달장애 뭡니까? 신경상의, 두뇌상의 어떤 특정 부분에 물리적이고 그 생리학적인 손상이 있을 경우에 나타나는 주요 장애를 우리가 신경 발달 장애다. 제일 첫 번, 1번.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2번 볼게요. 정실분열, 기타 정신병적 장애.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정신분열병 장애입니다. 예. 그래서 그 뭐 이게 이제 증상은 현실 검증력 손상이죠. 그래서 정신병 우리가 이제 뭐 정신분열증 얘기하죠. 영어는 이제 스키조프레니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현병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예. 그래서 조현병 이제 이 카테고리 안에는 조현병과 망상장애 등 이렇게 들어있는데 조현병의 대표적인 특징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환각과 망상. 환각 뭐예요? 시후청 미촉. 없는 감각이 느껴지는 거예요. 환시, 환촉, 환우, 환미, 환청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없는 감각이 느껴진다. 이것이 이제 환각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환각과 망상, 예.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인 그런 사고가 떠오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이제 보는 거죠. 자, 조현병. 그 전문 용어로 우리가 사석에서는 우리가 이상한 사람 뭐라고 그럽니까? 저 새끼 미쳤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저 사람 미쳤네. 예. 미쳤네가 바로 조현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서운 말이죠. 이거를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 조현병이네.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저 사람 환각과 망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똑같죠? 예. 아주 무서운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항상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좀 약간 둔감해졌어요. 예, 미쳤다, 미쳤다. 예. 근데 사실 해상이 미친 그 사인들이 우리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또 무리가 아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망상장애는 특별히 이제 망상이 있다는 건데요. 망상 우리가 망상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쟤 무슨 뭐라 그래요? 쟤 과대망상이야. 예. 무슨 과대망상을 갖고 있어. 이건 뭡니까? 자기 자신이 뭐 예를 들면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합리적으로 믿음을 가진 경우, 그 우리가 과대망상이라고 얘기하죠. 나는 재림한 예수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아닌 사람한테도 쟤 무슨 과대망상 있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죠. 예. 그러니까 뭐 그 증상을 약간 과하게 과장해서 표현하는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망상장애가 이제 그런 겁니다. 다른 망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과대망상 말고 피해망상이 있죠. 예. 피해망상 있고 뭐 제가 전에 그 교육 때는 말씀드렸는데 애정망상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뭐냐 연예인 누구랑 나는 연인 관계야. 뭐 이제 결혼할 거야. 이렇게 굳게 믿는 그런 경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애정망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번 정신분열 및 정신병적 장애 이 안에는 우리가 망상과 환각 이런 것들이 수반되는 조현병이나 망상 장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양극성 장애요. 양극성 장애 뭐 많이 이제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조울증은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조울증의 공식 명칭이 양극성 장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울증은 뭡니까? 우울과 조증이 같이 일어나는 사파를 우리가 조울증이라고 얘기하죠. 조울증에 이제 양극성 장애 여기 보시면 1형과 2형이 있는데 조울증에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증과 우울증이 수반되는 경우와 경조증, 약간 그 조증보다는 약간 낮은 그 증상, 예. 경조증과 우울증이 같이 수반되는 경우, 그 양극성 장애 이제 2형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크게 보면 이제 정도의 차이고, 예. 그 공식적인 명칭은 이제 양극성 장애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조울증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내가 아침에 기분이 좋았다가 저녁에 기분이 나빠지네. 기분이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네. 그런 경우 있죠. 내 조울증인가? 조울증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기분의 어떤 변화가 심한 사람이죠. 예.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 예. 그런 사람 우리가 좀 보기도 하죠. 예. 또 내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제 혹시 조울증이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게 병적인 수준이 되면 이제 조울증의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조울증, 그러니까 공식적인 여기 명칭 그 병으로 나온 건 아니더라도 그런 경향은 좀 있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얘기하지만 우울증 말고도 우울한 그런 감정 이런 건 또 우리가 자주 느끼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병리가 되면 이제 우울증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경증이다 이러면은 그냥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향이 있을 때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어때요? 되게 괴롭죠? 예. 뭐 이렇게 기분이 다운돼요. 예. 뭐 괴로워요. 재미가 없어. 활력이 없어. 괴로운 겁니다. 예, 실제로 그게 우울증이 아니더라도 우울증까지 됐다. 그러면 뭐 더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뭐 느끼는 그런 기분 변화 이런 것들은 뭐 우울성, 우울형
뭐 이러한 감정 뭐 이런 것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 삶에서 이제 늘 이제 느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우울장애입니다. 대표적인 정신병리죠. 우울과 불안 밑에 이렇게 쌍으로 이제 4번, 5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우울. 우울은 지난번에 많이 다뤘었죠. 지난번 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우울한 감정과 우울증이 어떻게 다른지, 그게 우울증이 되려면 어떠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지 지난번 편을 참고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불안장애예요. 과도한 불안과 긴장 이렇게 되죠. 우리 불안을 많이 느끼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런 불안. 너무 불안해. 내가 시험을 못 볼까 불안해. 내가 못 일어날까 봐 불안해. 뭐 회사에서 잘릴까 봐 두려워 등등 이런 것들 다 이제 불안이죠. 그래서 그런 카테고리를 총칭해서 우리가 범불안장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안은 뭐 개체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이 있죠. 불안을 통해서 우리는 조심성 있는 생활 습관을 갖게 된다 이런 거죠. 근데 그것이 과할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을 장애로 보는 것입니다. 어, 불안은 단어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한 과도한 걱정, 뭐 이런 것들을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불안과 비슷한 장애 안에 하위 카테고리에 들어온 것 중에 공포증, 공황장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증, 폐쇄공포증, 고소공포증 많이 들어보는 거. 그렇죠. 근데 이 공포증에 사실 그 가지수는 엄청나게 많고 다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런 걸 들어보지만 뭐 하다못해 치과 공포증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를 못 가는 거죠. 윙 소리 들으면 어, 급격한 그런 불안 증세가 오는 거예요. 예. 일반적인 것보다 더 크게. 예. 저도 치과 되게 무서워합니다만 어, 아프게 할 것 같아서. 예. 그래서 꺼려지는 그런 면이 있죠. 일반적인 두려움, 공포, 불안 같은 겁니다. 근데 그게 과도할 경우에 우리가 공포증의 범주에 넣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폐쇄공포증, 고소공포증 이런 거 말고도 뭐 예를 들면 벌레나 뭐 동물에 대해서 공포증을 느끼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다고 그래요. 많이 있고 그다음에 피에 대한 공포증 이런 경우가 이제 또 있고 그다음에 시체에 대한 공포증 이런 것들이 아주 강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공포증이 그 불안이라는 게 불안 정도가 우리가 뭐 보통 생각하는 그런 불안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세고 큽니다. 그래서 아주 죽을 것처럼 힘들고 두려운 그런 정도의 수준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황장애. 연예인들 얘기 많이 나오죠? 공황 발작. 공황이 왔어.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패닉 뭐 얘기하는 거죠. 무슨 큰일이 있을 것 같은 두려움에 갑자기 휩싸이는 것. 그래서 발작이 일어나는데, 이게 만약에 생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정신병적 발작이 되는 것이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없어. 공황이 있으면 이제 심장 같은 거 두근두근 하고 막 이제 막 그러거든요. 근데 만약에 심장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공황장애 아니죠. 요거는 이제 정신병적인 이제 장애, 기능적인 장애가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신체적인 게 다 검사를 해봤는데 그런 기능 장애가 하나도 없다. 그럴 때 우리가 심리적인 공황장애로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박 및 관련 장애, 강박 많이 이제 또 나오는 겁니다. 그 제가 GPT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우리나라에 현재 강박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1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는 1억 4천만 명쯤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 지금 뭐 80억 인구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수준의 그런 강박적인 환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얘기하는데 이게 obsessive가 강박 사고, compulsive가 강박 충동, 강박 행동 이렇게 됩니다. 그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OCD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많이 이제 뭐 보셨죠? 뭐 이거는 뭐 여러 뭐 그 매체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주기적으로 뭔가를 확인해요. 뭐 문을 잠그는지 확인을 해요. 뭐 보도블록에 금을 안 밟고 다니려고 뭐 신경을 써요. 뭐 과도하게 뭐 샤워를 막 너무 손을 자주 씻어요. 뭐 등등 뭐 그런 모든 종류의 어떤 이제 강박적인 사고 행동을 우리가 강박 및 관련 장애로 보고 있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 저장 장애라는 게 있는데요. 예, 저장 장애가 그겁니다. 예, 뭔가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강박증 환자의 집을 혹은 방 이런 것들을 그 인터넷 쳐보시면 진짜 쓰레기장처럼 많은 쓰레기로 쌓여 있는, 그러니까 못 버리기 때문에 그 이제 쌓이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저장장애다 얘기합니다. 심리적 기전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혹시 나중에 필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그런 이제 불안해서 기인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좀 알고 있는 거죠. 예. 자,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또 들어보셨죠? PTSD. 예. 어떤 삶을 위협할 정도의 아주 이제 끔찍한 그런 사건 이후에 그런 이제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PTSD. 이게 뭐 그 뭐 매체에서 이제 많이 다루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많이 알게 되죠. 예. 그래서 PTSD가 많은 그런 직종 뭐 어떤 쪽이 되겠습니까? 예. 실제 실전을 겪어본 군인, 그렇죠? 강력 사건이나 뭐 살인 사건을 경험해 본 경찰관, 예. 뭐 사람이 죽는 걸 본 소방관, 예. 뭐 이런 경우, 뭐 대표적으로 PTSD에 많이 노출돼 있는 그런 직업군이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중에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어, 지하철 기관사, 예. 뭐 기차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래서 선로에 갑자기 뛰어들어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런 일이 좀 꽤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예, 그 상황을. 그래서 이제 PTSD가 이제 오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런 좀 위험한 그런 끔찍한 그런 사건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PTSD 장애에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저도 이제 예전에 그 교통사고 현장을 뭐 목격한 적이 있거든요. 아주 우연하게. 예. 근데 그게 머리에서 뭐 떠나질 않습니다. 지금 뭐 물론 장애 수준은 아닙니다만 그때 장면을 떠올리면 막 불편해요. 예. 그런 것들이 정도의 문제가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 생활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겁니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겪었는데 PTSD는 되게 오랫동안 그 이제 1개월 이상 그런 불편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걸 얘기하고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단기에 그런 거예요. 딱 그때. 예. 그래서 그 상황에서 불편감이 한 달 내에 유지가 돼요. 그래서 급격하게 치료를 하면 또 치료가 되면은 또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급성 스트레스 장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PTSD와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정도의 차이가 되겠죠? 모두 다 어떤 불편한 그런 경험을 간접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목격하는 거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느껴지는 심리적 불편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해리장애 뭐 들어는 보셨을 것 같아요. 분리되는 거죠. 해리가 분리입니다. 분리. 그 대표적인 해리장애 뭐라 그래요? 우리가 기억상실증. 왜? 기억상실증.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방어적인 그런 차원에서 자동적으로 그때의 기억을 지워버리는 그런 기억상실증, 우리가 해리 장애의 주요 하위 장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체감 장애라는 게 있는데, 정체감 장애 들어보셨죠? 다중인격입니다. 다중인격. 예, 저 사람 다중인격이야. 개그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나오죠. 사람이 갑자기 막 바뀌어요. 우리 안에 여러 개의 인격이 존재하고 있어. 다중인격. 그것이 해리 장애의 일종인 정체감 장애가 되겠습니다. 뭐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런 거 뭐 떠올리시면 뭐 외우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실제로는 그 정체감 장애는 아니고 이렇게 자기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정체감 장애까지는 이제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체감 장애가 되려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이제 자동적으로 그렇게 그 인격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실 때는 뭐
지킬박사와 하이드 이런 거 기억해 보시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이인증 뭐냐면 내가 아닌 것 같다 이런 겁니다. 예. 대표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신체와 정신이 분리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딴 사람이 마치 행동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인증이라고 얘기하고 해리장애의 일종이다. 그렇게 분류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신체 쪽으로 하나 나왔습니다.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 신체 증상을 호소해요. 여기 보시면 의학적 설명 부족이라고 돼 있죠? 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몸이 아픈데 실제로 신체적인 기능 결손은 없는 거예요. 근데 몸은 아파. 예, 그럴 수가 있죠. 이거 꾀병이 아닙니다. 실제로 아픈 겁니다. 꾀병은 안 아픈데 아픈 척하는 게 꾀병이죠. 예. 그것과 구분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아파요. 근데 내가 두통이 오고 위가 아프고 뭐 아파요. 예. 근데 어 기능적인 문제는 없는 거예요. 신경을 써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신체 증상 장애, 그다음에 이제 전환 장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신경 쓰면 어디가 아픈 거 있죠? 뭐 과민성 대장 증상 이런 걸로 뭐그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심리적인 불편이 신체적인 곤란으로 나오는 행위 이런 것들이 전환장애고 그 다음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과도하게 걱정하는 거, 그 질병을. 예. 그래서 내가 어디 아픈 것 같은 나 큰 병 걸린 거 아닌가 이런 겁니다. 예. 그게 아주 과도한 거. 그래서 우리가 뭐 안 아프던데 갑자기 아프면 이거 왜 이러지? 이거 큰 병인가? 이렇게 의심해 보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죠. 예. 그 정도 가지고 근데 양상은 비슷한데 그 정도 가지고 그 신체 증상 장애는 아니고 예를 들면 그게 검사를 해서 안 나오는데도 나올 때까지 계속 검사를 하는 거예요. 예. 나는 어디가 아파. 너는 어디가 아프다. 난 큰 병에 걸렸어. 나 큰일 났어. 이렇게 계속 믿는 거예요. 예. 그거를 우리가 이제 신체 증상과 관련된 심리적인 그런 장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건강에 대해서 막 과도하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안 나오는데도 나올 때까지 계속 검사하고 뭐 이런 이제 그 행태, 행동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급식 및 석식 장애가 있는데 뭐 이것도 이제 일종의 그 장애가 되죠. 예. 어떻게 되느냐 치면 음식 섭취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어떤 게 있느냐? 이식증, 거식증, 반추장애 이런 게 있습니다. 거식증 들어보셨죠? 뭐예요? 살찔까 봐 음식을 아예 먹지를 못해. 예. 그래서 거식증 환자 보면은 엄청나게 말랐죠? 예. 거식증이 무서운 건 뭐냐면 거식증 환자는 우울증이 수반될 수가 있고 자살 시도의 확률이 엄청나게 높은 그런 질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식증 절대로 이런 거 쉽게 볼 것은 아니다. 뭐 누군가 뭐 배우가 무슨 연예인이 살을 빼려고 하다 거식증에 걸려서 뭐 어땠다 뭐 이런 얘기 뭐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거식증, 반대 폭식증 이런 것도 다 급식 및 섭식 장애에 이제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식증은 뭐냐? 이상한 걸 먹는 거예요. 이식증. 대표적인 이식증. 뭐 쇠를 먹어요. 뭐 나무를 먹어요. 예. 그리고 뭐 그 좀 얘기하기 안 좋습니다만 예. 어 배설물을 먹는 행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이런 이식증 같은 그러니까 섭식장애는 사실 인간뿐만 아니고 동물에서도 많이 같이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개들이 자기가 싸놓은 똥을 먹잖아요. 예. 그거랑 비슷한 증상이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이식증이라는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상한 것들을 먹는 거. 저도 뭐 TV 프로그램에서도 세상에 이런 일인가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런 데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한 걸 막 먹는데 신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대요. 예. 그래서 막 위를 찍고 막 이래요. 예. 근데 뭐 별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죠. 왜냐? 정신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식증 같은 경우에 급식 및 섭식장애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반추장애는 뭐 아이들 중에 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음식을 넘겼다가 다시 그 토해서 또 씹거나 또 뱉거나 이제 이런 증상이 있다고 그래요. 예. 뭐 그렇게 뭐 많이 뭐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가 반추장애 공식적인 그런 급식 장애 안에 들어가는 카테고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예. 자, 배설장애 있을 수 있겠죠? 예. 주로 뭐 어린애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오줌 싸개, 똥 싸개, 윤호증, 유분증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동들이 배설에 관한 그런 문제가 있는 것도 심리적인 문제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윤호증은 이제 오줌 싸는 거죠. 밤에 주로 있고요. 예. 유분증 요거는 낮에 많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낮에 그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갑자기 이제 배변을 하는 그런 행위, 뭐 이런 것들, 특별히 아동과 관련된 심리장애, 배변장애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수면과 각성장애 나왔어요. 수면과 각성장애. 이거 하나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고민을 하고 그 걱정을 할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수면과 관련된 문제, 이거 누구나 엄청나게 다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상 이런 성격이라는 게 우리 주변에 항상 있는 그런 문제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볼게요. 어떤 게 있는지. 수면의 문제예요. 크게 보면. 예. 근데 어떤 게 있느냐? 일단 불면이 있어요. 잠을 못 자. 저도 상당히 아무 이유 없이 가끔 그런 걸 느끼거든요. 예, 이게 이제 지속적이고 뭐 과다하게 이렇게 반복이 되면 우리가 불면증에서 수면 및 각성 장애에 들어간다, 범주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과다 수면이 있죠. 자도 자도 또 졸려. 예, 이런 경우 같은 겁니다. 예, 이게 안 좋은 건 같은 거예요. 예, 우울증의 신체적 증상으로 불면 과다수면 이런 게 올 수가 있는데, 뭐, 다른 것들이 수반돼서 뭐, 양상이 더 안 좋아질 수 있겠죠. 예, 불면 과다수면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자, 수면 보행증, 이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이름입니다. 수면 보행증. 이 뭡니까? 몽유병이라고 그러죠. 예, 수면 보행증, 예, 자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행위. 무서워요. 예, 뭐, 공포 영화 같은 데도 좀 나오고 그래요. 제가 전에 봤던 영화는 그런 게 있었는데, 수면 중에 일어나서 살인을 저지르고 다시 잠에 드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아마 내가 그런지 모르거나 아니면 내가 그러는 걸 알긴 아는데 일부러 그런 건지 하여간 뭐 그런 공포 영화의 주제였던 것 같은데 우리가 많이 들어본 몽유병 공식 명칭은 수면 보행증이 되겠습니다. 자, 수면 발작이 있어요. 요거 뭐라 그러죠? 우리가 전문 용어로 가위 눌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많이 시죠? 저도 심심치 않게 와요. 갑자기 막 자고 자다가 막 이렇게 소스라치게 놀라면 막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막 깨게 되는데 깨면은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누가 들었을까 봐. 예. 가위 눌림, 수면 발작이라는 수면 각성 장애에 있는 공식적인 DSM 안에 들어가 있는 병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위 눌림, 수면 발작 이런 거 그냥 쉽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어, 주의가 많이 필요한 그런 이제 심리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주기적이고 좀 심한 양상으로 이제 반복될 때 그렇게 우리가 이제 수면 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수면 무호흡. 예. 저도 그런 경우가 있던데, 막 이렇게 숨을 많이 참아요. 막 그런 거 느껴요, 자면서. 그러다가 또 확 그렇게 쉬기도 하고. 그리고 어, 뭐 MT 같은 데 가서 워크숍 가서 다른 분들이 잘 때 내가 약간 깼을 때 그런 걸 제가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분은 약간 코골이가 심해. 저분은 수면에 무호흡이 있어. 자니까 본인은 잘 모르죠. 누가 얘기해줘도 잘 때 있는 일이라 뭐 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 수면센터 이런 데 있어서 그 검사하러 가면 무호흡 이런 게 나오는데 수면 무호흡도 공식적으로 수면 장애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몽장애 같은 것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그런 무서운 꿈을 계속적으로 꾸는 거예요. 이거 악몽장애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수면 장애만 해도 불면, 과다수면, 수면 보행증, 수면 보행증은 그렇게 뭐 저는 뭐 많이 겪어보진 않았습니다만 발작은 좀 겪어봤고 무호흡
네, 악몽, 예, 뭐 자주는 아닙니다만 저도 꿀 때가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 수면과 관련된 DSM에 나오는 공식적인 그런 질병을 안고 살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강박증. 예, 한국에는 지금 강박증 앓는 사람이 100만 명쯤 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억 4천. 수면각성 장애만 해도 얼마나 될까요? 이것도 한 100만 명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물론 이제 중증병까지 되는 거가 아닌 경우가 이제 더 많겠습니다만, 예. 주의로 환기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상당히 좀 많겠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기능 장애예요. 예. 자, 성과 관련된 장애, 그 DSM에서는 세 가지 카테고리를 분류가 있습니다. 성기능 장애, 성별 불쾌감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리고 19번에 보시면은 성도착 장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관련된 장애도 상당히 카테고리도 많고 증상도 많아요. 성 기능 장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성적 반응 주기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루, 지루, 감각장애. 감각장애 뭡니까? 뭐 오르가즘을 못 느껴요. 아니면 너무 많이 느껴요. 뭐 성행위 할 때 뭐 이렇게 통증이 너무 심해요. 다 감각적인 그런 문제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다 정신병리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능의 문제라기보다는 심리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그거에 중점을 좀 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냥 마찬가지로 허투루 보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이런 걸로 또그 고민을 하겠습니까? 예, 잘 얘기는 안 합니다만, 예. 그래서 뭐, 저 병원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매년 뭐 한 260만 명쯤 됩니다만, 안 가는 분들도 훨씬 많겠죠. 예, 실제로는 그보다 이제 더 많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기능장애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것이고, 14번은 성별 불쾌감이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뭐냐? 성별 정체성 불일치. 이거 어떤 느낌이 들어요? 성 전환.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예전에는 성 전환 자체를 정신병리라고 봤는데 지금 최신 버전에서는 성별 불쾌감을 병리 안에 포함을 시키고 있는데 성 전환한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성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만족스러워. 그리고 성별 불쾌감이 없어. 그러면 장애가 아닌 겁니다. 네. 근데 내가 성 전환을 하고 싶어서 고민을 해. 이런 것들은 성별 불쾌감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불편함이 크다. 그런 것 자체를 우리가 성별 불쾌감이라고 해서 정신병리 안에 포함시키는 거고요. 예. 성 전환한 것 자체만 갖고는 그거는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봤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병리 분류 자체도 사회 문화적인 어떤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예, 계속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게 없어지고 뭐 어떤 게 생기고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가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전에 학생들 가출하는 거, 예, 수업 시간에 막 땡땡이 치고 도망가는 거 이런 것도 병리 안에 들어가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은 아니죠. 예. 근데 보니까 지금은 약간 품행 장애 안에 좀 들어갈 것 같기는 해요. 예. 근데 공식적인 그런 명칭으로 가출이 병명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예. 그렇습니다. 자, 15번 보시면 파괴적 충동 조절 품행 장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약간 어휘가 좀 세요. 그렇죠?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 품행 문제가 있다. 학교에서 애들 때리죠. 그렇죠? 훔쳐요. 예. 훔치는 걸로 쾌감을 느껴요. 방화. 불을 지르면서 쾌감을 느끼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간헐적 폭발 장애.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는 거죠. 제가 뭐 기억나는 걸로는 뭐 악마를 보았단가요? 그 영화 최민식이 그 연쇄살인범 그 역할을 했던 그때. 예. 근데 조용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화를 확 내면서 공격성을 드러내는 이런 변하는 그런 연기를 이제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간헐적 폭발장애의 예가 되겠습니다. 갑자기 버럭하고 하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데 갑자기 막 버럭하고 화를 내요. 좀 과도하게, 이상하게, 비정상적으로. 잘 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간헐적 폭발장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동이나 공격성의 그런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떤 증상, 그런 것들을 우리가 15번 파괴적 충동 조절 품행장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6번 보시면 물질 관련 중독 장애죠? 우리 아주 친근합니다. 그렇죠. 술. 대한민국 뭐 특히 남자들 중에서 이거 조금 아예 없는 사람 또 그렇게 많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물질에 관한 그런 중독 장애, 술, 담배, 뭐 마약이죠. 마약인데 그 또 분류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그 대마초 뭐 이런 거 혹은 진짜 뭐 마약 같은 거 마리화나 요즘은 무슨 뭐 코케인 뭐 많죠. 뭐 예전에 LSD 뭐 이런 거.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있는 것도 마약 문제로 뭐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장애로 본다. 근데 물질과 관련된 거, 몸에 뭐가 들어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중독 장애가 있는 게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도박입니다. 도박. 그래서 도박도 정신질환으로 본다. 도박은 사실 뭐 술이야 그 알코올이 들어가서 그런다 치는데 도박은 그런 거 없이도 행동적으로 습관적으로 형성된 중독장애잖아요. 중독장애가 되려면 뭐가 수반이 돼야 되냐면 금단 같은 게 와야 됩니다. 그리고 끊지 못하는, 절제를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이 와줘야 됩니다. 담배 끊기 얼마나 힘듭니까? 담배 못 끊으시죠? 담배 끊기 힘든 분들 중독 장애에 이미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단 증상이 오고 참기 어려울 때 이런 것들 우리가 물질 관련 중독 장애 됩니다. 이쯤에서 뭐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대한민국 뭐 사람들 중에서 이런 거 한두 개 정도 없는 사람 제가 보기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심리적인 곤란, 뭐 정신병리, 질환, 이런 것들이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하게 우리가 늘 항상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17번 신경인지장애. 보니까 앞에 신경발달장애가 있었는데 여기는 신경인지장애가 있네. 뭐가 다르냐? 요거는 후천적인 기능 저하예요. 앞에 건 뭐였습니까? 선천적인 기능 손실이었죠. 요거는 후천적으로 기능이 뭐 퇴화되건 뭐 어떤 이유로 인해서 결손이 온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그래서 치매죠. 퇴행성이죠, 퇴행성. 늙어서 기능적으로 두뇌에 기능적으로 결손이 오면서 치매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와 비슷한 것 중에 선망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 선망인데 이걸 다른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신 착란이라고 얘기합니다. 착란. 이건 많이 우리가 익숙하죠. 네. 요것도 비하할 때 많이 쓰죠. 정신착란이네. 그러니까 참 정신병리와 관련된 많은 어휘를 우리가 이제 비속어 욕으로 많이 쓰고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란 뭐예요? 갑자기 집이 기억이 안 나. 집에 뭐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나. 갑자기 어디가 아파. 막 갑자기 실신을 해. 모든 걸 우리가 정신착란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경인지장애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그런 손실이 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이제 막판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성격 장애가 있죠. 요거는 이제 성격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다른 장애들과 성격 장애 약간 차이가 있어요. 뭐가 차이가 있냐? 성격 장애는 성격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는 그렇게 불편함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성격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상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괜찮아요. 근데 어때요? 주변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힘든.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요게 이제 타입 A, 타입 B, 타입 C 이렇게 이제 좀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것들이 약간 좀
묶어놓은 건데 A군은 뭐냐면 약간 좀 이상한 성격, 기괴한 성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편집성 성격 장애, 다른 사람 의심하는 거예요. 이거 많이 나오죠? 뭡니까? 예? 무슨 불륜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예. 의처증, 의부증, 예. 편집성 성격 장애, 예. 다른 사람 의심하는 거예요. 세상을 의심하고 막 나 자신을 이렇게 그 잘못대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생각에 빠진 사람, 편집성 성격 장애인데 말씀드린 대로 성격 장애는 스스로 불편함을 잘 못 느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자기는 못 느끼는 거예요. 네, 주변 사람들이 슬슬 피하기 시작하죠. 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현성 뭐 성격 장애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조현병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예,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그냥 회피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살고 혼자만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건조한 그런 스타일. 우리가 조현성 성격 장애 얘기합니다. 그거 약간 비슷한 걸로 조현형 성격 장애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조현병과 비슷한 양상을 띠는 성격 장애예요. 막 옷차림이 요란하고 기괴한 성격, 기괴한 얘기를 하고 막 뭐 이상한 상상을 하고 막 그래요. 그것이 성격으로 고착화된 그런 경우를 우리가 조현형 성격 장애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타입 A는 약간 이상한 군,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입 B는 뭡니까? 좀 충동적인 거예요. 예, 충동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반사회성 성격 장애, 예, ASPD, 예, 엔티 소셜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그 명칭 뭐가 있습니까?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예,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그중에 중증인가요? 예, 약간 다른 말로 우리가 좀 뭐 그거 떻게 이제 뭐 쓰기 형성이 된 거죠. 예, 그렇게 쓰기 형성이 된 건데 반사회적 성격 장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아주 밀접한데 제가 어디서 그런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평생 사이코패스 13명 정도를 만난대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무슨 뭐 실제로 뭐 진짜 직접적으로 관계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뭐 버스 정류장에서 같은 버스를 기다리느라고 같이 같은 공간에 있었어. 예. 혹은 뭐 길거리를 걷는데 뭐 같은 방향으로 뭐 지속적으로 조금 같이 오래 걸었어.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우리가 평생 13명의 사이코패스와 함께 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무섭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 얘기 들으니까 섬뜩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이제 뭐 좀 사이즈가 큰 남자들은 좀 덜하겠지만 여성들은 또 그 얼마나 그게 두려움이 걱정이 좀 크겠습니까? 예. 13명이다. 평생. 예. 확률적으로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만나는 사람들 숫자와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사이코패스 숫자 이런 것들을 이제 대입해 봤을 때 이제 그 정도 얘기가 나온다는 이제 거겠죠. 예. 무서운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사이코패스는 다른 장애는 몰라도 사이코패스는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예, 그런 질병이 되겠습니다. 경계선 성격 장애, 뭐 연극성 성격 장애, 자기애성 성격 장애 이제 약간은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자기애성 성격 장애, 자기 자신을 너무도 많이 사랑해서 그걸 많이 드러나 보이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과도하게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들. 예. 연극성도 마찬가지죠. 예, 연예인들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과도하게 남에게 어필하고 관계를 하는 그런 관계에 아주 집착하는 그런 거 우리가 연극성 성격장애. 경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약간 그 공허함을 느끼는 이제 그런 성격이 있다. 그래서 뭐 이쯤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뭐 심리적인 곤란이 아예 없는 사람은 정말 없겠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얼마나 심리적인 건강을 진짜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예, 이런 것들을 이런 예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자, C군은 뭡니까? 예, 약간 이제 충동적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박성 인격 장애. 아까 강박 그 OCD가 있었죠.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예, 강박
예. 그것과 강박성 인격장애는 조금 다릅니다, 또. 예. 그래서 강박증은 어떤 행동을 계속 안 하면은 뭐, 이제 안 되는 그런 거고, 강박성 인격장애는 그게 내 어떤 성격이 돼서, 예, 그 성격적인 특징이 굳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되게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막 이렇게 어떤 경우는 강박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이 일을 잘하고 사회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에서 어떤 완벽성을 추구하고 계속 거기에 몰입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얘기는 해요. 근데 뭐 많은 경우에 부작용들이 많이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강박성 인격장애, 강박증과 약간 구분되는 그런 성격장애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회피성 의존성이 있습니다. 예, 회피성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과도하게 집착해서 잘 관계를 못 맺는 그런 경우. 예. 신경을 너무 써서 관계하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예, 오히려. 예. 그래서 이렇게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의존성 뭡니까? 예. 그 분리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의존성 성격 장애 뭐 이게 이제 요즘에 뭐가 많습니까? 뭐 가스라이팅 뭐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뭐 그 미디어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스라이팅 당했다 뭐 어쨌다 뭐 얘기하는데 의존성 성격 장애 같은 것이 가스라이팅 당하기에 상당히 좀 가스라이팅에 취약한 그런 성격 같은 게 되겠죠. 다른 사람의 의존해서 자의적으로 결정을 못하고 의존해서 이제 항상 생활하게 되는 분리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존성 성격 장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9번 볼게요. 마지막. 예, 성도착 장애.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성과 관련된 거 성기능 장애, 성별 불쾌감 나왔습니다만, 이건 또 약간 달라요. 이게 뭐냐? 사회적으로 금기된 성적 충동. 아까 우리 뭐 조루증, 지루증 이런 거는 사회적 금기는 아니죠. 그거는 그냥 개인적인 곤란이에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은 금기된,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성격 충동에 해당한다. 우리가 이상 성격, 이상 심리 얘기할 때 이상하다는 규정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고통이 있어 내가 고통이 없어도 다른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워 혹은 사회의 규범을 어겨 뭐 등등 여러 법을 어겨 뭐 등등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중에 사회적으로 금기,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지 않는 성적인 그런 장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음증, 예, 뭐 영화에서 많이 보던 겁니다. 예, 관음증, 노출증, 바바리맨이죠. 예, 노출증. 그다음에 가학, 피약. 예, 이게 뭐 SM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이제 구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서로 합의하에서 좀 이제 재미 차원에서 지속적이지 않은 관점에서 이제 시도해 본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병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합의가 안 됐는데 규범을 어겨가면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성도착 장애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성도착 장애 많이 우리가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장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20번 보시면 기타 정신질환이라고 돼 있죠. 이 얘기 뭡니까? 예, 아직 다 분류가 안 된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양상이나 기준이 있어서 뭐 어느 정도 치료법도 있고 뭐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정도에 해당하는 게 아닌 게 훨씬 더 많다더라.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기타 정신질환으로 아직 분류되지 않은 사례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20번, 21번, 22번, 23번 이렇게 DSM이 점점 더 발달하면 그렇게 더 많아질 카테고리가 많아질 수가 있겠죠. 분명히. 제가 예를 들어 드릴 수 있는 게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뭐 미래에는 예를 들면 AI나 혹은 로봇 이런 거 관련된 심리적인 그런 장애나 문제 이런 것들이 또 이런 카테고리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좀 개연성이 높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로봇 의존 장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예. 그 나중에 이제 그 분명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또 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 그 DSM 정신병 진단 리스트에 해당하는 다양한 그런 질환들 20개 카테고리에 개별 그
뭐 세세한 거 이런 것들 따지면 한 300개 정도의 증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뭐 주요한 것들이 어떤 거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스며들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상식적으로 아시라는 차원에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저녁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좀 재밌을 만한 그런 주제를 갖고 또 선생님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줌 아카데미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 추가로 더 하셔도 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